주제 시작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 요즘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특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에 소환이 돼서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피의자 중 한 사람이 최근에 도주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삼부토건의 실세로 알려져 있는 이기훈 부회장인데요. 이 이기훈 부회장은 지금까지 삼부토건의 여러 주가 조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이후에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운운하면서 삼부토건의 주가를 띄웠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얘기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이거 주가 조작이다. 이거 사기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알고 봤더니 주가 조작이었다라는 얘기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 동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의 소재로 쓴 그 아이디어를 낸 놈이 누구냐? 요 인간이라는 거야. 이기훈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야. 야, 대가리 잘 돌아간다, 그죠? 어떻게 남의 나라 전쟁을 우리나라 주가 조작의 소재로 쓸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걸로는 모자라죠.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심성 밑바닥에서 악의 기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지역, 그 해당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고아가 되기도 하고요.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런 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죠. 보통 전쟁에서 돈을 버는 것은 군사기업이나 무기생산업체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이 이 이기훈처럼 주가 조작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을 주가 조작의 소재로 쓸 수 있다. 야, 아이디어 죽인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전쟁을 주가 조작의 소재로 쓴 사람에는 꽤 여러 나라에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참 악의 상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둠의 상인이라고 해야 되나? 자, 어둠의 상인인 이 이기훈 부회장이 지난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튀었어요. 지금까지 소재 불명입니다. 변호사도 이 이기훈 부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엄청난 제보가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이 이기훈이라는 사람이 고속 제트보트를 타고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현재 울산 쪽에서 흔적이 좀 포착된 모양입니다. 보통 밀항 이러면은 동해가 아니라 서해 쪽이죠. 평택이라든지 군산, 당진 요런 쪽이 주로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밀항을 해서 중국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밀항 코스로 제일 많이 썼던 것은 부산이나 울산 등 동해안에서 일본 건너가는 거였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마도까지 40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대마도 쪽에 가면은 조금 높은 데 가가지고 핸드폰 키면은 우리나라 핸드폰이 국내 통화로 잡힌다고 할 정도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자, 아무튼 원래는 그래서 대마도로 이렇게 밀항하는 사례가 사실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기훈이라는 사람은 이 서해안 루트가 아니라 동해안 루트, 그러니까 과거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밀항 루트를 택했다는 거죠.
고속 제트보트로 밀행한다. 참네. 이 고속 제트보트로 가면은요, 진짜 한 40분이면은 갈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는 거는, 대한해협을 건너갈 때 중간 수역을 넘어가면 일본 수역이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해안선에서 중간 수역, 그러니까 국경선, 그 대한해협 가운데 그어지는 국경선까지는 20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속 제트보트로 세게 당기면은 20분 정도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5, 6도 쪽에서 가면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야,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기훈이라는 사람이 만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고속 제트보트를 타고 대한해협을 건넌다고? 참, 건너봐. 어찌 되는지. 참. 네, 만화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자, 김건희 특검이 요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개 특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인데, 조은석 특검의 이 활약에 약간 조금 빛을 못 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김건희 특검도 최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맡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김건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조사해야 되는 의혹수가 16가지가 되죠. 지금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이 16가지 혐의가 모두 확인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 민중기 특검 측은 확보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착착착 김건희를 부를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눠서 김건희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환이 언제쯤 될 것으로 보이느냐? 자, 지금 뭐 조금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달 중순쯤, 그러니까 8월 10며칠쯤 되면은 김건희가 이 특검에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상병 특검 측에서 먼저 김건희를 소환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아무튼 김건희 특검 지금 빠르게 신병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확보된 사람이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이고요. 이은근 전 대표이사,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애매하게도 조성욱 전 삼부토건 전 회장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요. 이 영장 기각시킨 사람이 이정재 판사입니다. 지금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검과 관련된 영장 계속 기각하고 있는데, 그 기각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정재 판사예요. 조성욱 전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한 사람 역시 이정재 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 이 사람이 조성욱 전 회장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일준이나 이은근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실은 이 조성욱 회장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뒤로 살짝 빠져 있을 뿐 실질적으로 주가 조작의 이익을 본 사람은 조성욱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이 김예성 씨, 도망간 김예성 씨, 그러니까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예성 씨, 이 사람에 대한 영장도 계속 기각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기현 말고 숨어있는 지기현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의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제일 현재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 이정재 판사인 겁니다. 이정재 판사 계속 지금 기각을 때리고 있어요. 정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속속 이 신병이 확보되고 있는데, 자, 한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기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에서 최근에 해안선에 있는 여러 항구마다 항포구에 배포한 수배 전단입니다. 자, 자본시장법 위반 이기훈 수배 전단. 2025년 7월 15일 14시 10분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구인영장이 발부된 이기훈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현재 소재 불명인 상태. 66년생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한다. 연락처는 해경 외삭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뭐라고? 울산경찰서 외삭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이기훈이 튀어있는 곳은 울산 근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해경청과 울산경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고속보트 등 밀항 문의하는 사람을 발견할 시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 자, 여기서 울산경찰서가 아니고요. 울산해경입니다. 울산해경. 울산은 울산지방경찰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울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해양경찰청 중에서 울산해경을 말합니다. 울산해경. 네. 자, 하여튼 해경 쪽에 이 자료가 지금 쫙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 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속보트 등 밀항 문의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바란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속보트. 보통 고속보트라고 하면은 속도가 한 시속 40노트 정도가 나오면 고속으로 칩니다. 40노트면은요, 한 속도가 시속 한 7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시속 70km면은 금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거리가 40여 킬로니까 70노트짜리 고속도 40노트짜리 보트를 타고 쭉 가게 되면은 네, 30분이면 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뭐 계속 쭉 신나게 달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국경선만 넘으면 되잖아. 근데 국경선까지는 20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40노트짜리 시속 40노트짜리로 하면은 네, 1, 20분이면 국경을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밀항이 수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해협을 고속보트로 통과해서 일본으로 도주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너무 야무진 꿈입니다.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뭐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한해협은요, 물살이 엄청 거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속보트 같은 게 지나가면은 돌고래들이 그렇게 많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충돌 사고도 많이 나는 곳입니다. 물살도 거칠지, 돌고래들이 와가지고 들이받지. 그런데 고속보트를 타고 현해탄을 건넌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대마도는 뭐 경찰도 없나? 일본은 경찰 없나? 다 있어요. 바로 잡혀서 바로 돌아옵니다. 송환됩니다. 그러니까 대한해협을 건너가지고 밀항을 하려면 밤에 야간에 넘어가야 돼요. 야간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제가 뭐 자세히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해역은요, 웬만한 해역에 레이더가 안 닿는 데가 없어요. 해안 레이더 다 닿아요. 선박 레이더 다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해안 또는 해안 근처에 떠 있는 모든 배는 다 감시가 돼요. 갑자기 초고속으로 국경을 돌파하는 배가 있다? 100% 걸립니다. 마치 어선인 것처럼 조용조용 이렇게 어선처럼 조용조용 꼬물짝꼬물짝 나가면은 안 들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어선을 가장해서 꼬물꼬물 나가는 경우에는 공해상에서 상대국 배와 환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항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공해상에서 일본 배를 갈아타고 일본 배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래야지 그 나라도 뭐 되겠죠. 그런데 배 두 척이, 한 배는 한국 배, 하나는 일본 배, 두 배가 국경선 부분에서 마주 앉아 있다. 뭐야? 100% 이거는 범죄죠. 그러면은
일본도 뜨고 한국도 뜹니다. 다 걸려요. 자, 그러니까 자, 일단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기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훈이라는 사람은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동시에 삼부토건의 부회장이죠. 웰바이오텍이 지회사야. 삼부토건은 그러니까 용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삼부토건의 뭐 부회장이 된 거나 다름없죠. 원래 회사는 웰바이오텍이라는 무슨 가죽 만드는 회사래요. 근데 이 사람이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걸로 띄워가지고 주가 조작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이것이 황금알을 안 낳는 거위인 것처럼 떠버려 됐죠.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운운하면서 뭐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뭐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원희룡입니다. 그 원희룡은 사실상 김건희의 주가 조작의 주연 배우로서 활동을 해준 거죠. 몰라요. 원희룡이 진짜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해가지고 지도 이익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 실질적인 기획, 주도, 실행을 한 사람이 이기훈입니다. 삼부토건의 실세,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 실세라는 평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김건희가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히 남의 나라 전쟁을 세상에 주가 조작의 소재로 쓴단 말입니까? 게다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가잖아. 원희룡도 가잖아.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가담한 주가 조작 사건은 전무후무할 것인데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주가 조작입니다. 삼부토건.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운운하면서 나라를 망쳤어요. 우크라이나에 괜히 찝적대고 숟가락 얹는 바람에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 러시아가 어떻게 돼? 북한에 무기를 대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이라는 새끼는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거예요. 에? 지가 주가 조작하려고, 지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 외교를 팔아먹은 개새끼인 겁니다. 김건희? 아우 진짜 쌍년이지. 이런 걸 보고 쌍년이라 그러는 겁니다. 단순히 나라 돈 얼마 헤쳐먹었다가 아니라 지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말아먹은 년이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운운하는 바람에 러시아하고의 사이가 나빠졌고 그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갖다 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 미친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 윤석열이는 뭐 반국가 세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반국가 세력의 대표가 윤석열이에요. 이거 정말 나쁜 새끼야. 정말 나쁜 쌍년이야. 정말 가능하다면요, 서초동 사거리에 각 방향마다 차 세워놓고 김건희 사지를 묶어가지고 쫙 찢어버려야 돼. 그거 어디 감히 나라를 망가뜨려, 이 미친년이. 이게요, 지금은 그냥 안보의 위협이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어떤 불행으로 오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북한이 가지게 된 대형, 이번에 그 대형 그 구축함 보셨죠? 그거 어디서 나왔겠어? 그거 다 러시아에서 나온 거야. 참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에? 진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만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척질 이유가 없었고, 그랬으면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댈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다고 설치는 바람에 기껏해야지 주가 조작하려고 안보를 팔아먹은 사례인 겁니다,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을 참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가리에 총을 맞은 거야, 아니면은 뭐 양심에 털이 난 거야. 참 속에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나. 그런데 그 나쁜 짓 한 실세가 누구라고? 이 이기훈이라는 장관입니다. 실세. 진짜 와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세력의 관계도입니다. 여기에 이종호가 또 나오네. 이 사람은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를 대신해 준 걸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와 조성욱 전 회장과는 관련이 있고요. 이 조성욱이 이은근, 이기훈 이런 사람을 실제로 이 자리에 앉힙니다. 이일준 현 회장은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이고. 그러니까 이기훈은 이들이 흩어져 있는 여러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세력들을 엮어주는 접착제 혹은 뭐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핵심인 거였던 거야. 자, 아무튼 이 이기훈이 지난 화요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쳐요. 변호사도 지금 이기훈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 그런데 울산 부근에서 아주 구체적인 행적이 포착이 됩니다. 구체적인 밀항 시도가 포착이 되죠. 자,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밀항. 울산 쪽의 동해안에서 일본 쪽으로 건너간다는 건데 고속 제트보트를 타고 간다는 거야. 부산하고 대마도는 고속 제트보트를 타고 가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국경선만 넘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고속 제트보트, 이거는 스크류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트기처럼 물을 쫙 빨아들여서 뒤로 쫙 쏟아붓는 겁니다. 워터제트라고 하는데요. 워터제트라는 방식으로 날아가는 거야. 속도가 되게 빠르죠. 보트니까 이제 큰 건 아니다, 그죠? 소형 선박이 되는데 소형 워터제트가 되면은 속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노트 이상 납니다. 40노트는 시속으로 따지면은 한 80km 정도 되는데 부산에서 대마도까지가 40km라 그랬으니까 30분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국경선만 넘으면 된다 그랬죠? 15분이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쫙 그냥 몰래 딱 배 끌고 나와가지고 쫙 밟겠다 이거지. 그래서 밀항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럴싸하게 들리기는 하죠. 고속 제트보트를 타면은 국경 넘는데 15분이면 되고 국경선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한밤중에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배를 그냥 갑자기 확 그냥 소위 말하는 기습하듯이 기습 작전하듯이 착 치고 나가면은 밀항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기훈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간 것 같아요. 에이구, 가봐라. 대한해협이 그렇게 만만한가 봐라. 대한해협은요, 예로부터 파도가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사람이 기행문을 쓰는 게 있는데 그 기행문을 쓴 거에 보면은 집채만한 배가 파도에 가려서 보였다 말았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이 거친 파도를 고속 제트보트로 통과한다고 그 자체로 불가능해요. 잘못 갔다가 배 뒤집어집니다. 뒤집어 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아무튼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실상 그 50년 넘게 휴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계속 북한의 특수전 부대들이 해안선을 통해서 계속 우리나라에
도발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해안은 완전 봉쇄되어 있는 상태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특히 뭐 부산 쪽에서 뭐 근무하셨던 분들은 해안 쪽 이쪽이 얼마나 경비가 삼엄한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모든 해안에는 그 해안 레이더가 쫙 깔려 있습니다. 해안 레이더는요, 직선 거리로 40km마다 하나씩 다 박혀 있어. 그래서 바다에 어떤 배가 나가 있는지 다 압니다. 손바닥 보듯이 다 알아요. 이상한 배가 하나 왔다? 그럼 곧바로 출동합니다. 헬기 날아가요. 우리나라 해역에서 이렇게 갑자기 초고속으로 튄다? 불가능합니다. 큰일 나요. 다 걸려요. 100% 걸려요. 그러니까 이 이기훈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마치 만화를 보듯이 무슨 영화를 보듯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서라 아이고, 가봐라 뭐 가봐. 자, 어쨌거나 지금 이기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산에서 밀항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마도까지 고속보트로 간다? 진짜 위험합니다. 오히려 평택이나 당진, 군산 등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선을 통해서 밀항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을 통해서 밀항하는 경우에는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상대편 나라에서 온 밀항선과 접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을 간다. 그러면 당진이나 군산에서 배를 타고 통통통통통통 나가. 그래서 공해상까지 나가. 공해상에서 누구를 만나? 중국 배를 만나. 중국 배에서 그러면은 밀항하려는 놈은 한국 배에서 중국 배로 옮겨 타는 거야. 그러면 중국 배를 타고 중국을 들어가서 밀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안 보일 것 같아? 다 보이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해안선에 해안 레이더가 쫙 깔려 있어서 다 빈다고. 다 걸려요, 다 걸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우리나라 이 해군 함정 레이더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한 200km, 300km까지는 완전히 그냥 다 잡힙니다. 안 잡히는 데가 없어. 확실하게 잡혀요, 그냥. 훤하게 빕니다, 훤하게. 게다가 요즘은 또 뭐로 감시합니까? 인공위성으로 감시를 해요. 못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건너온 배하고 중국에서 건너온 배가 공해상에서 탁 둘이 도킹을 해가 있네. 누가 봐도 그 범죄잖아.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한국이 가만히 있겠어?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달랑 잡혀가겠죠. 자, 아무튼 밀항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만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기훈이 이렇게 밀항이라는 걸 생각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최근에 여러분 전세 사기 사건 아시죠? 전세 사기 사건의 범인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붙잡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1년 전 정도 된 거죠. 아마 이기훈은 이 기사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기훈은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 사건, 국가 전체가 들썩들썩한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밀항 조직이 밀항을 안 받아줍니다. 자, 밀항 조직은요, 걸리면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죠? 이거 다, 밀항 조직은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 국정원에 붙잡혀가 얘들 간첩 비즈니스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생이 완전히 쪽나버립니다. 따라서 밀항을 잘 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밀항을 한 경우라도 절대로 잡히지 않을 사람을 해야 돼. 근데 이번에 이기훈 같은 사람은 뭐야? 온 국가가 나서서 잡으려는 사람이잖아. 김건희 특검이야.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이 연루된 놈인데 이 놈이 도망가면 어딜 도망가? 이런 놈을 밀항 조직에서 받아줄 것 같아? 밀항 조직에서도 부담스러워서 안 받아줘요. 대형 국사범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야?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유병원 같은 경우 외국으로 튀려 그런다. 어쩐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때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밀항 조직들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취급을 안 해. 지들도 몸살해야지. 그들이 취급할 수 있는 이거야. 최고선이 이거야. 5억 전세 사기로 수사받던 30대 요런 정도. 이런 애들이나 가능하지. 어마어마한 사건, 대형 사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아무튼 이기훈이 밀항을 시도를 했던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밀항 시도 덕분에 아마 이기훈은 또 붙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참 어처구니가 없죠. 예. 아이고야, 예. 이런 지금 그 카메라가 잠시 꺼졌습니다. 이 카메라를 잠시 좀 제가 회복을 좀 시켜놔야겠네요. 예. 자, 이기훈은 지금 뭐 자기 딴에는 뭐 도망을 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거 완전히 뭐 만화 같은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근데 이기훈이 현재 밀항을 시도하고 있는 거는 또 분명한 사실 같아요. 아무튼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기훈 뭐 자기 딴에는 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봤자 돈만 쓴다라는 점, 네. 말씀을 그 얘기 좀 전해주고 싶네요. 차라리 평택에 가가지고 김건희가 뭐 어떻게 운영했다라는 그 해운회사인지 뭐 창고인지 그런 데를 알아봐. 그게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